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재물을 바친다. 우리 집안의 일원로서 내 책임을 다할 준비가 되었느냐. 아버지의 말에 쉬이 대답을 하지 못했다. 절름발이 병신이라며 이름 한번 다정히 불러준 적 없던 아버지 것만 이제 와서 자식된 도리. 집안의 도리를 찾으니 그럼요, 아버지 소리가 간단히 나올 리 없다. 하지만 아버지의 단호한 표정은 내 대답을 독촉했다. 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대답이 내 목을 졸라 죽일 것이란 걸 모르진 않았으나 나에겐 거절할 용기도 그럴 만한 자격도 없었으니 별도리가 없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우리 집안은 힘이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가여운 마을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얼마 버티지 못하고 죽어나가겠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만은 나가야 한다. 우리 가문이 대대로 지켜오던 일구호를 위해 내가 필요하다. 자식놈 제물로 바치겠다는 말을 참 쉽게도 하십니다. 마음 같아선 그리 역정이라도 내보고 싶었으나 속절없이 목구멍 속으로만 되새길 뿐 밖으로 내보내지는 못했다. 제물이라니. 마을을 살리기 위해 괴물에게 바쳐지라니. 죽는 것도 서러운데 일이 기괴하고 허망하게 가다니. 기가 차서 화도 안 날 지경이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죽으라 하시는 것은 몇 달째 계속된 기근 때문이었다. 땅이 힘을 잃었는지 곡식은 영글지 못하고 짐승들은 갈수록 말라가 마을이 죽어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 기근을 해결하겠다고 나서셨다. 할아버지 댁에서 돈으로 사온 양반 이름 덕에 손바닥만한 고을 하나 덜렁 던져준 주제에 무슨 책임감에 정의감이 있으신 것인지 가진 재산 다 풀어가며 백방으로 손을 쓰더니만 어디선가 찾아온 기이한 장사치의 꾀임에 넘어가 버린 것이다. 구름 한 점 없는 날이건만 부릉이 같은 거석대기를 걸치고 범상치 않은 모습으로 찾아온 그는 담담한 어투로 산 재물을 바쳐야 한다고 말했다. 뒷산의 괴물 한 마리가 자리 잡고 앉아 기운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이 일대의 기운을 다 먹고 나면 이제 마을을 덮쳐오겠지요. 그걸 막으려면 산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사기꾼인지는 알 수 없으나 무엇에 쓰였는지 아버님은 그 터무니없는 말을 굳게 믿으셨다. 그럼 이제 재물 될 자를 골라야 하는데 자리가 있으니 엄한 마을 사람 끌고 오진 못하겠고 그렇다고 생떼 같은 친족들을 사지로 내모는 건 어림없으니 만만한 것이 누에까시 갔던 나였을 것이다. 다리병신인 나 대신 후계자로 배다른 동생 놈을 점찍어 둔 지 오래였고 그걸 위해서는 거슬리는 내가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했다. 네, 그간 무심하기도 했으니 너만 마음이 선다면 내 어미를 극진히 보살피마. 여우 같은 노친네 같으니 본처임에도 제대로 된 사내조차 낳지 못한다며 처백의 자리를 빼앗기고 평생 고생만한 우리 어머님. 어머님만 걸고 넘어지지 않았다면 차라리 이 자리에서 혀 깨물고 죽으면 죽었지. 있지도 않은 괴물에게 바쳐질 재물이 되겠다 나서진 않았을 것이다. 괴물이 재물을 받고 만족하여 떠난다면 보름도 되지 않아 땅의 기운을 되찾을 것입니다. 부릉이 놈은 내 속도 모르는지 뜬구름 잡는 소리로 연신 내 신경을 거슬렸다. 그 덕에 터무니없는 결정을 내린 아버지가 더욱더 미워 보였다. 막상 죽으려 하니 도저히 내키지 않았지만 방법이 없었기에 겉으론 숭고한 사람인 척 당당한 척 연기를 하며 도롱이의 통솔하에 죽으러 가는 길에 첫걸음을 옮겼다. 그런 내 뒤로 식솔들과 마을 사람들이 따라주었다. 모두의 위로 섞인 안타까움이 섞인 배운 끝에 마침내 마을을 벗어나 뒷산으로 향했다. 하지만 당당히 떠나리란 다짐이 무색하도록 지팡이를 짚고 채 세 걸음을 걷기도 전에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는 나를 붙잡아주지 않을까 하는 작은 미련 때문이었다. 그저 멀리 공부하러 가는 줄로만 아는 어머니는 역시나 나와 계시지 않았다. 혹여나 눈치채고 일을 망칠까 싶어 가족들이 못 나오게 한 게 분명했다. 익숙한 얼굴들은 많이 보였음에도 누구 하나 나를 잡아 세우는 이가 없었다. 늘상 내게 차가웠던 아버님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간 병신 같은 내게 잘해주던 가족들, 실은 내색 없이 수발을 들어주던 하인들, 그리고 늘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주던 마을 사람들까지 그 일을 위해 용기를 내준 내 아들을 힘들게 붙잡아 두면 안 돼요. 다들 돌아갑시다. 아버님은 그리 말하며 그대로 돌아서서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 눈치를 살피던 식구들과 마을 사람들 모두 슬슬 아버님의 뒤를 따랐다. 마지막 순간 보이는 광경이 내기 등을 돌린 채 멀리 사라지는 사람들의 뒷모습이라니.
찬양받아 마땅하건만 다들 날 떠나가다니. 서러움에 속이 뒤틀려 왔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기로 했다. 모든 건 어머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문을 위해서다. 산길은 절름발이가 걷기에는 너무 길고 험했으나 죽으러 가는 길로는 너무도 짧았다. 부롱이가 일꾼들 4~5명이 끌고 온 곳은 돌탑이 쌓여있는 공터였다. 일꾼들은 부지런히 움직여 돌탑 앞에 멍석을 깔고 날 거기에 앉혔다. 착잡하게 꿇어앉은 내 앞에 하얀 사발 하나가 놓였다. 한 번에 쭉 들이키시게. 머리가 맑아지고 몸에 기운이 돌 것이니. 부롱이의 말에 사발을 내려다보았다. 시커멓게 일렁이는 모습이 아무래도 사약 같았으나 죽으러 왔으니 그리 놀라울 건 없었다. 오히려 재물이랍시고 칼에 베어 피칠갑이 되거나 몇 날 며칠 굶다가 아사하는 것보다는 나아 보였다. 속으로 어머니를 묵놓아 불러본 뒤 주저없이 사발을 들어 올려 한 번에 들이켰다. 쌉싸름한 약재가 목구멍을 타고 들어가자 불길 같은 것이 온몸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머리가 높은 곳을 떠다니는 듯 몽롱해지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이 그리 불쾌한 기분은 아니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하늘을 마지막으로 온 세상이 검게 물들었다. 죽었나 싶었더니만 온몸이 쑤시는 것을 보니 그건 아닌 모양이었다. 팔다리가 다 저리는 통에 신음을 뱉어내며 눈을 떴다. 이미 날은 어두웠고 도롱이도 일꾼들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돌탑 앞에 홀로 쓰러져 있을 뿐. 돌팔이 장사치가 만든 약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탓인지 아니면 어머니를 두고 먼저 가는 것이 내심 마뜩잖아 돌아왔는지는 모르지만 난 죽지 않았다.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이리도 당혹스러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대로 도망쳐버릴까 하는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니었지만 아무런 도움 없이 절뚝이는 다리로 산길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꼼짝 않고 누워서 죽음을 기다려야 할까. 새삼 비참한 기분이 들어 몸을 일으킬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주변을 돌아보았다. 산짐승 소리, 바람 소리, 스산하게 우는 밤새 소리에 스멀스멀 겁이 나기 시작했다. 차라리 얌전히 죽으면 좋았을걸. 이리도 추잡하게 살아남다니. 무서움을 떨쳐내려 몸을 웅크리고는 머릿속으로 온갖 잡념을 떠올렸다. 좋았던 것만 떠올려보자. 마음이 화했던 기억을 떠올려보자. 하지만 떠오르는 기억이라곤 내게서 떠나가는 사람들의 뒷모습뿐이었다. 그래, 어서 가서 죽어라. 절름발이 병신이니 그렇게라도 써먹어야지. 내가 죽어야 우리가 사니 기쁘게 죽어라. 그들의 등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서러움이 사무쳐 들어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다 못해 이를 악물고 눈을 떴다. 이대로는 죽을 수는 없다. 어머니가 보고 싶었다. 그 자리에 있었다며. 다른 이들과 떠나는 대신 내게 달려와 가지 말라. 붙잡아 줄게 분명한 어머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검고 뜨거운 것이 일렁이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저릿한 팔다리에 힘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여기 쓰러져 비참하게 죽느니 이를 악물고 돌아가리라. 다시 제물로 바쳐지는 한이 있더라도 어머니의 얼굴만은 보고 가리라. 비틀거리며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났다.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걷는 건 문제가 없었다.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힘이 붙어가고 있었다. 걸을 수 있다. 돌아갈 수 있다. 오늘 처음으로 느껴보는 희망이었다. 난 후들거리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점차 속도를 더했다. 늘 절뚝거리는 다리도 오늘만큼은 놀라울이 많지 가벼웠다. 오히려 움직일 때마다 몸에 기운이 들어오는 듯 신명나게 발을 놀릴 수 있었다. 올 때는 비틀거리며 죽어라 오른 산길이건만 지금에 와서는 비호처럼 뛰어내려갔다. 이런 기분은 처음 느껴보는 것이었다. 마을로 내려온 건 그야말로 한순간이었다. 제일 먼저 어머님을 뵐 것이다. 멀쩡해진 이 두 다리로 어머님을 업어드리고 곧바로 아버님을 찾아가 당당히 정신을 차리셔야 한다 말할 것이야. 괴물 따위는 없으니 제대로 현실을 직시하라 말씀드리겠다. 마음속이 자신감과 용기로 가득했다. 그간 터무니없음에도 거절도 못하고 죽으러 온 어제의 내가 우스워질 지경이었다. 너무 기뻐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경으로 어느새 코앞까지 다가온 마을로 들어선 그 순간 괴물이다. 어디선가 들려온 고함 소리와 함께 낫과 농기구를 든 사람들이 날 에워쌌다. 그 중심에는 아버님이 있었다. 내 놈이 땅의 기운을 전부 빼먹던 괴물놈이구나. 그래, 재물 하나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 게야. 괴물이란 말에 혼란스러워하며 내 몸을 내려다보았다.
기괴하게 뒤틀리고 검게 변색된 다리, 통나무처럼 두텁고 단단한 몸, 다급히 내려다본 손 역시 옥수수를 뒤집어 쓴 것 마냥 새카맣게 변해 있었고 돌로 마구 으깨놓은 것 마냥 뒤틀려 있었다. 도저히 사람의 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아무래도 그 장사치의 악은 이를 위한 약인 듯했다. 심장을 도려내는 기분으로 내 피부치까지 바쳤건만 끝내 욕심을 부려 우리 마을 사람들마저 헤아려 하니 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내 기필코 내 놈을 도륙내어 아들의 원수를 갚고 이 땅의 기운을 돌려놓겠다. 아버님은 기합을 내지르며 내게 창을 내질렀다. 다른 이들 역시 저마다 소리를 쳐대며 내게 날부치를 휘둘러 대기 시작했다. 아버지, 접니다. 전 괴물이 아닙니다. 살려주십시오. 목이 터져라 소리쳐봤지만 나오는 소리라고는 그르렁거리는 짐승의 울음소리뿐이었다. 살기 위해 휘두른 팔에 몇몇 장정들이 쓰러졌지만 그 때문에 흥분한 이들의 공세는 더욱 거세어졌다. 낫에 베이고 창에 찔리고 칼에 베이길 수차례 수십의 성난 장정들을 나 따위가 버텨낼 도리가 없었다. 결국 아버님이 내지른 창에 가슴이 꿰뚫린 채 숨을 헐떡이며 쓰러졌다. 모두 물러나라. 내가 직접 끝장내겠다. 사람들을 물린 아버님은 칼을 빼들고 내 목을 겨누었다. 칼을 높이 들어 올린 아버지는 나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게 속삭였다. 미안하다, 아들아. 이 역시 마을을 위한 일이다. 용서하거라. 힘겹게 고개를 돌려 아버님을 올려다보았다. 편치 않은 표정의 아버님을 보니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아버님은 장사치에게 속은 게 아니다. 그저 미리 입을 맞추었을 뿐. 기근은 막을 방법이 없으니 면피를 위해,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조금 과격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기운을 주려 한 것이다. 그에 따라 희생이 필요하니 가장 쓸모없는 것을 버린다. 아버지답게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날 향해 칼을 내리쳤다. 두 번째 이야기. 이상한 맷자리. 성은 한가의 이름은 송이. 소녀의 이름은 한송이다. 마을에서 이르기를 봉오리라 여름에 꽃 한 송이 핀 것 치고는 아직 덜 여물었다는 뜻이었다. 공부는 없어도 꽃무늬처럼 콧잔등에 귀여운 깨는 송송 피어서 괜히 눈길 한 번 더 끄는데 눈썹은 짙어서 반짝 뜬 눈동자 위에 먹으로 두른 것처럼 가로로 뻗었다. 농사일하는 아비는 저녁마다 옥기 위에 목말을 태워서 결 이름을 가르치고 삭바느질도 같은 어미는 해가 다 지도록 바느질을 가르쳐 여간 어른보다 나은 구석이 있었다. 알아놓은 사람이 있으면 어디서 듣고는 찾아가. 소나 닥치는 일을 받아 제 앞가림하는 모양새가 야무져서 또래 남자애들을 가진 부모들은 크거든 우리 집으로 오니라 하면서 농담을 걸고는 했다. 또 그것이 마냥 농은 아니라는 듯. 가끔 산마루에 걸린 송이네 초가집에도 손님이 적잖게 드나들었다. 물론 송이는 콧잔등의 죽은 깨가 다 휘도록씩 묻고는 대답은 하지 않았고 어미도 아비도 누가 가족 아니랄까봐 달리 여지를 주는 말은 않았다. 그들이 사는 마을은 보통 뜨내기라면 엄을 엄두도 못 낼 큰 산마루 아래로 그 모양이 꼭 엉덩이를 쳐 빼고 뒤돌아 앉은 곰 같다 해서 저엉산이라 부르는 곳이었다. 반대편 산 아랫마을에서는 도웅산이라고 부르니 그쪽에서 보자면 자신들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양이기에 그렇다. 그곳이 송이의 놀이터여 일터였다. 송이가 여느 어른들과 견줘도 못지않은 것이 바로 산을 뒤지는 일이었던 것이다. 해가 쨍하고 떠오른 맑은 날이면 아침나절 주먹밥 하나 들고는 길을 나섰다. 덥지도 않은가? 저고리 목깃에 땀 묻는 일도 없이 산을 돌아치던 송이가 돌아올 적에는 밥덩이 들고 간 보퉁이의 푸성기와 열매가 그득 들어 있었다. 송이가 자기 몸비보다 반뼘은 넘도록 들고 오는 먹을 것들은 모두 싱싱하고 잘 여문 것들이라 가끔 나누어 준 이웃들도 크게 칭찬하며 감례를 하곤 했다. 그늘도 송이가 주먹밥을 들고 산을 올랐을 때였다. 평소 다니던 것처럼 이 계곡에서는 나무를 캐고 저 나무에서는 열매를 따며 산을 오르던 송이의 눈에 웬 커다란 그림자가 보였다. 마을의 총포수장씨가 보았다면 얼핏 고민가하고 총부리를 들이댈 만한 덩치의 사내였다. 산을 중심으로 송이네 마을 반대편에도 자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긴 했지만 굳이 여기까지 넘어올 일이 많지 않을 뿐더러 저런 사람은 또 처음 보았다. 저만한 덩치라면 소문이 나도 진작에 나서 인근 고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한 크기의 사내는 산을 오르는 길가의 바위에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행여나 무슨 큰일이 날까 싶어. 송이가 그에게 거리를 두고 찬찬히 산을 오르던 그때 사내가 갑자기 말을 걸어왔다. 이보. 네. 저를 부르셨어요. 먹을 것 좀 있소. 이상한 소리였다. 당장 사내의 주변에만 해도 열매며 나물이 지천으로 깔렸고 바로 아래 허수에는 낚싯대 놓을 줄만 알면 일평생 배고를 일은 없겠다 싶을 만큼 물고기가 논일었다. 송이와 대자면 조약돌과 바위만큼 큰 거대한 몸피의 사내가 저런 말을 하니 당장 동정심보다도 한심한 마음이 들 지경이었다. 여보셔요. 주변에 널린 게 먹을 것인데 열매를 딸 체력도 없으신가요? 아니, 사람 손 닿은 것이 필요해. 그제야 송이가 찬찬히 보니 사내가 걸치고 있는 옷은 얼핏 본디 갈색 옷인가 싶을 만치 때를 탔고 간신히 상투 신용을 하느라 머리 꽁다리에 달랑거리는 머리칼도 천재로 뻗쳐서는 한성에 널렸다는 거지 왕초와 호영호제를 할 판이었다. 송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자기가 먹으려고 들고 온 주먹밥을 꺼내 반을 헐었다. 저 같은 계집아이나 간신히 배채우는 주먹밥도 괜찮으세요? 나는 줬어. 그 반이 반이라도 줬어. 창피한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말하는 본세가 어쩐지 좀 허당스러워서 송이는 좀 웃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자기 손에 덜어낸 주먹밥을 사내에게 건넸다. 아무렴 그 덩치가 손이라고 다를 것은 없어서 반쪽짜리 주먹밥은 사내의 손가락 하나와 견줄만 했다. 얼른 가져다 먹는 모습이 도무지 자기에게 해를 끼칠 것 같지 않아서 송이는 그 곁에 앉아 자기 몫을 먹어치웠다. 뜻밖으로 그렇게나 몰골이 더러운 것 치고는 흙냄새나 조금 나는 덕분에 기미를 치르는 동안 헛구역질은 면했다. 큰 은혜를 입었소. 어찌 갚을까? 이 정도 나누는 것으로 은혜를 입혔다 하면 절간에 사는 스님들도 화낼거려. 주먹밥이 간에 기별은커녕 아저씨 목구멍이나 다 넘어갔으면 다행이네요. 자기 팔뚝만 한 소녀가 몸을 으쓱하며 가무는 모습이 우스웠는지 사내는 히히 웃었다. 내 사람 손을 탄 음식을 간혹 먹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힘을 잃소. 본디산에 음식 나누어주는 사람이 적지 않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요즘에 이 산타는 사람저밖에 없어요. 밭이랑 논에서 난 것들은 전부 저기 강 건너편으로 팔거든요. 그렇구먼. 이거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나. 말을 하면서도 송이는 다소 의아했다. 나이가 나이니만큼 그리 오래 산을 탔다고는 못해도 거의 제 집 앞마당이나 다름없다 싶도록 이곳을 다닌 송이다. 그동안 사람이 근처에 사는 흔적은 눈을 씻고 찾아도 없던 것이다. 저만한 사내가 살려면 소라도 하루에 한 마리씩 잡아야 할 판이다. 송이가 그런 것을 묻자 사내는 또 희히 웃더니 답했다. 더 높은 데서 살거든. 하도 배가 고파 내려왔어. 송이도 아직 절반도 못 가봤으니 그럴듯한 답변이었다. 그럼 내일부터 여기에서 봐요. 그만큼이어도 좋으시면 제가 나눠드릴게요. 사내는 몇 번이나 고맙다며 고개를 주걱거리고는 손가락으로 먼 데를 가리켜 보였다. 사람들이 귀하게 여긴다는 약초가 널린 꽃밭이 있다고 일러주며 그는 엉덩이를 궁실거리며 사라졌다. 과연 그가 가리킨 곳으로 가자 누가 일국이라도 한 양 넓고 평평한 양지에 귀한 약초가 끝을 모르고 널려 있었다. 보퉁이 한가득 뿌리째 챙겼는데 티도 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송이는 챙겨온 약초를 보며 기뻐하는 부모님께 내일부터는 주먹밥 하나를 더 싸달라 부탁했다. 한창 클 나이니 크게 이상할 것도 없다 생각한 어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부터 송이는 사내와 같이 점심을 먹는 것이 일과였다. 어느 날은 김치, 어느 날은 깻잎을 졸인 것을 반찬 삼아 커다랗고 평평한 바위 위에서 한 끼를 넘기고 나면 사내는 간혹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고는 했다. 어디서는 달여서 먹으면 약이 되는 풀, 어디서는 쟁여다 먹으면 몸에 좋은 열매가 널려 보퉁이가 모자랄 지경이었다. 고작 주먹밥 하나 내밀고 받자니 좀 민망스러울 지경이라 송이는 매번 크게 티나지 않을 정도만 챙기고는 했다. 사내의 도움으로 그럭저럭 집을 건사하던 어느 날 송이가 15이 되었을 때 마을의 괴질이 돌았다. 물이 원인인지 아니면 음식인지 사람들이 속속 알아놓기 시작했다. 강 건넌 마을도 모자라 산 반대편의 마을에도 구원을 요청하러 몇몇 사람들이 나섰으나 무슨 조화인지 그쪽에도 이미 병이 돌고 있어 사람이 수시로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안타깝게도 송이의 부모님도 결국 괴질을 원인으로 죽고 말았다.
슬퍼하며 밤을 새워 울던 송이는 이를 살이 불고 산을 올랐다. 제 앞가림할 재산을 벌러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묘자리를 잡기 위해서였다. 산 아래에 있으니 음기가 모여 마을은 습하고 축축하여 도저히 사람을 묻을 곳이 못 됐기 때문이다. 그날따라 보이지 않는 사내를 찾을 생각도 못하고 송이는 끊임없이 산을 헤맸다. 산 정상에도 갔다가 계곡과 언덕배기를 뒤지던 그녀는 마침내 거의 하루가 다 지나서야 대단한 명당을 찾아냈다. 해가 뜨고부터 햇살이 드는 곳인데도 씨앗이 닿지 않았는지 나무도 자라지 않아 자리를 잡기에 좋은 곳이었다. 다음 날 송이는 아비가 밭을 얹은지와 삽을 들고 올라 자리를 다졌다. 마을 사람들은 알느라 죽어봐 다니니 밤을 새워 그들을 간호하고 낮이면 홀로 산에 올라 땅을 골랐다. 몇 아름이나 되는 흙을 골라 돌을 빼고 집안을 다져 기어코 사흘 후에는 부모님을 닐 준비가 되었다. 하지만 다음 날 간신히 몸을 추스른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부모님의 몸을 쥐고 산을 올라왔을 때 묘자리는 온데간데 없이 흙으로 덮은 둔덕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하여 사정을 알아보니 산 건너편의 마을에도 죽은 사람이 나온 집에서 묻을 자리를 보다가 송이가 하는 양을 몰래 훔쳐보고는 그녀가 산을 내려간 사이 빈집을 털듯이 잽싸게 장례를 치른 것이었다. 송이는 다시금 슬픔에 잠겼다. 이고 지고 올라온 시신을 다시 들고 내려가는 것은 말도 안 되니 간신히 산 건너편의 비탈을 찾아 묻기는 했지만 그곳은 전혀 명당이 아니었다. 송이네 마을 쪽에 해가 드니 반대편은 도무지 햇살이 닿지 않아 습하고 축축하기가 늪지 같았고 땅이 젖어 흐물텅한 것이 부모님께서 죽어도 편히 쉬시질 못할 지경이었다. 암만 얌체같이 묘자리를 두둑 맞았어도 도로 판의 어간을 꺼내는 것은 사람된 도리로 못할 일이라 어쩔 수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을 내려보내고도 차마 자리를 비우질 못해 송이는 무덤을 끌어안고 통곡했다. 무슨 일이요? 놀라 뒤를 돌아보니 거기에 있는 것은 송이와 주먹밥을 나눠 먹던 돌아앉은 사내였다. 그토록 오래 봤어도 이름도 성도 몰랐으나 당장 하소연할 곳이 그뿐이라 송이는 엉엉 울며 사내의 등에 매달려 사정을 설명했다. 고초라도 세워두고 갔어야 했거늘 내가 모자라 부모님을 이토록 처량한 곳에 눕혔으니 죽어도 죽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나도 같이 죽어 함께 묻혔으면 좋았을 텐데 대체 이게 무슨 불효인지 모르겠습니다. 별다른 말 없이 송이의 말을 가만히 들어주던 사내는 달리 그녀를 위로하는 대신 기운이 빠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송이를 마을로 데려다 주었다. 그래봐야 마을 가까운 산등성이까지 부축한 것이다였지만 그래도 그 친절이 고마워 송이는 깊이 인사하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울며 슬퍼하다 잠든 밤 송이의 잠자리에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천신이 노해 벼락이라도 던진 듯한 소리가 밤새 뒷가를 메아리 쳤다. 시끄러워 일어나자니 마치 누가 깊이 누른 것처럼 몸을 세울 수가 없었다. 마치 가위에라도 눌리고 있는 기분이었다. 밤을 새워 들린 굉음에 잠을 설친 그녀가 밖으로 나왔을 때 다른 마을 사람들의 눈에도 깊은 그늘이 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서로 짝이라도 한 것처럼 같은 시각에 깨어난 사람들은 한데 모여서 지난밤의 일을 모의하고 있었다. 송이도 그들 사이에 기어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함께 있던 마을 사람 중 하나가 비명을 질렀다. 산이, 산이, 무슨 일인가 하고 돌아봤을 때 사람들은 얼핏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알아채지 못했다. 산이 사라지기라도 한 듯 비명을 지르던 아락에게 사람들이 말을 걸었다. 무슨 일이길래 그리 비명을 지르 돌아앉았잖아요. 산이. 그제야 다들 자세히 살펴보니 전날까지만 해도 자기들을 등지고 앉은 자세였던 산이 마을 쪽으로 고개를 숙인 자세로 변한 것을 알아챘다. 혹시 단체로 괴질에 걸려 헛것을 보나 싶어 산으로 다가가자 산 근처의 바위와 자갈들 위에 이끼가 널린 것이 범상치 않았다. 본디 송이네 마을은 해 뜨는 방향의 양지라 저런 이끼는 산 건너편에서나 볼 법한 것이었다. 사람들이 놀라 산을 올라가자 전날 함께 묻어놨던 송이네 부모의 묘지가 보였다. 마치 누가 치우기라도 한 것처럼 남으며 바위가 골라져 더없이 깨끗한 묘자리는 이제 정면에서 내리쬐는 햇볕을 받는 명당이 되어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다시금 이야기를 나누는 마을 사람들을 등지고 송이는 홀린 듯 산을 올랐다. 마침내 험준한 산의 정상에 올랐을 때 높다란 바위 위에 앉아있는 사내가 보였다.
늘 돌아앉아 있던 것과는 반대로 이번엔 송이를 똑바로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송이는 그제야 지난 수년간 단 한 번도 사내의 얼굴을 본 적이 없음을 깨달았다. 공둔한 발에 거짓골을 하고 있던 것이 거짓말처럼 비단 옷에 깨끗한 흙립을 바로 쓴 사내는 정아한 얼굴에 당당한 풍치가 몹시 아름다웠다. 그 이후로 송이는 부모의 묘자리를 돌보는 핑계로 아주 사내 자리를 잡았다. 그런 데서 혼자 살면 혼인은 어쩌느냐고 묻는 마을 사람들의 말에도 어렸을 적처럼 방긋 웃고만 말뿐 대답은 없었다. 그러나 홀로 여생을 살리라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몇 년 후 약초를 팔고 세간을 구하러 마을에 내려온 송이는 토실하게 살 오른깨함에 온기가 들고 배가 부른 채였다. 아비는 누구냐는 말을 물어도 대답 없이 다시금 산을 오른 송이는 그 이후 한 번도 산 아랫마을로 내려오지 않았다. 송이네 마을은 그 뒤로 산이 돌아앉은 영향인지 번성하여 괴질의 후유증을 떨쳐내고 큰 도시로 발돋움하였으나 반대편의 마을은 무슨 조화인지 해마다 가뭄이며 병이 들어 얼마 버티지 못하고 아주 사라져 버렸다. 뒤로 몇 세대를 지나는 동안 송이네 마을에는 어떤 소문이 돌았다. 가끔 모두 잠든 깊은 밤이면 산이 무너질 듯한 굉음이 들린다고. 몰래 집 밖을 나선 마을 사람이 몰래 훔쳐보았는데 마을 뒤편에 산이 엉덩이를 떼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런 밤이 지나면 누가 남몰래 쌓아놓은 것처럼 아주 작은 동산이 산 곁에 솟아오른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인생 회귀. 처음에는 말이야, 아들이 아팠을 때였어. 우리 아들, 형석이. 장남은 외탁을 한다던가. 아내를 닮아서 눈매가 귀여운 아이였지. 태어난 지 고작 70일 만에. 내게 아바, 그 아고 말하던 애였어. 처음 형석이가 몸을 뒤치고 혼자 앉고 서고 그리고 마침내 내게 까르르 웃으면서 걸음마를 뗄 때 나는 이 아이를 위해 태어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채 세 걸음을 못 넘기고 쓰러지듯 내게 안겼을 때 아이답게 따스한 체온이 가슴에 푹 달려들었을 때 이 애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면 차라리 가슴이 시리도록 기쁘겠다고 생각했어. 그런 애가 새벽부터 아빠, 아파요, 아빠 힘들어요 하더라고. 눈앞이 캄캄해졌어. 양팔로 드니 목 젖은 담요처럼 쪼그라든 아이는 그 이후로도 한참을 아팠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어. 아내는 쓰러졌고 나는 의사의 멱살을 잡았지. 간신히 아내를 부축해서 병실로 돌아왔을 때 나는 거의 한 달 만에 기적적으로 눈을 뜬 아이를 보았어. 참 이상하지. 다른 기억들은 마른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데 그때 아들의 얼굴은 선명히 기억이 나. 오후에 햇살이 창가를 적시는데 아이의 얼굴이 꼭 잠자리 날개처럼 반투명하더라. 보자마자 알았어.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걸. 아빠, 나 다 나으면 우리 놀이동산을 가요. 그게 전부였어. 아이다운 유언이지. 얇게 오르내리던 가슴이 완만한 속도로 운동을 멈추고 심박수의 그래프에서 물결치던 파도가 천천히 찾아들었어. 아내의 오열이 병실을 찢고 텅 빈 항아리라도 되는 것처럼 그 소리가 내 몸을 타고 빙빙 돌았어. 빙빙 돌다가 그러다가 까무룩하고 눈이 감겼어. 귓속으로 마치 싸구려 장난감의 태엽을 감는 듯한 소리가 울렸어. 찰칵. 눈을 뜨자 내게 보인 것은 얇은 합판으로 이뤄진 천장이었지. 의식이 다시 제 기능을 하기까지 제법 오랜 시간이 걸렸어. 눈을 감은 아이의 모습과 울부짖는 아내의 얼굴. 사망 시각을 선고하는 간호사의 목소리가 아직도 내 눈과 귀를 뱅뱅 도는데 여긴 어딜까? 눈 한 번 감았다 떴다기엔 너무나 큰 변화였어. 아차, 내가 미쳐버린 거로군.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 나는 10년 전으로 돌아온 상태였어. 아직 내가 부모님과 함께 살던 때 틀림없었어. 광증이 보여주는 환상이라기에는 시야도 생각도 너무나 멀쩡했지. 처음에는 나도 당황스러웠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나도 어려서 만화니 소설이니 하는 것을 달고 살았으니 이 상황을 설명할 말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어. 회귀라고 하던가. 하지만 소설 속 등장인물과 나의 입장을 합치하는 것은 도무지 쉬운 일이 아니었지. 왜? 그리고 어떻게? 소설 속 주인공들은 온갖 이유가 있었잖아.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신들이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였잖아. 내 아이의 일이 세계를 구하는 일보다 사소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내게 있어서라면 세상이 7번 멸망하고 다시 세워지는 일보다 형석이의 일이 더 중요했으니까. 하지만 세상에 나 같은 아비가 한둘일까? 나보다 더 깊고 나보다 더 찢어지도록 기도하는 이가 없던 걸까? 나는 며칠 밤을 고민했어.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나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 하지만 일은 퍽 어려웠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다는 것이 내게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았어. 내가 10년을 되돌려 도착한 시간은 나의 대학 시절, 그것도 시험 기간이었거든. 생각해봐. 무려 10년 전의 시험 내용과 문제와 그 범위를 짐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를. 이 점에 대해서라면 차라리 대학생 시절의 내가 더 나았을 거야.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지. 형석이를 위해서, 내 아내와 내 아이를 위해서. 나는 전에 없던 열정으로 공부에 파고들었어. 친구들의 연락은 모조리 넘기고 고피를 흘리고 밤을 새우면서 이미 지나온 길을 다시 걷는다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어려워. 며칠 밤을 새워가며 완성한 과제를 저장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종료한 기억이 있어. 그것과 비슷해. 기본적으로 의욕이 잘 일어나지 않아. 어떻게 끝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두 아는 시점에서 열애를 불태우는 것은 불가능해. 하지만 난 노력했어. 자다가도 잠들 듯 눈을 감은 아이의 반투명한 얼굴을 떠올리게 되고 그때마다 진저리를 치며 일어나게 됐어. 그건 일종의 트라우마 같았어. 물론 시간이 되돌려진 시점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니 어쩌면 그걸 환상통이라고 봐도 될지 모르겠네. 설마 나 같은 사람을 만나줄까 싶어서. 몇 년을 짝사랑만 했던 아내에게 다시 말을 거는 일은 의외로 쉬웠지. 결국엔 이뤄질 것을 아니까. 고작 1년 동안 헤어지고 다시 만날 거라는 사실을 아니까 더욱 그랬어. 더구나 이 사람이 극장보다 노트북 화면으로 보는 영화를 좋아한다는 것. 팝콘보단 나초를 즐기는 것. 왼쪽 엄지손톱의 기이한 모양을 부끄러워한다는 것. 그 모든 사실을 아는 나는 완벽한 아내의 이상형이었지. 어쩌면 몇 년간의 결혼 기간 동안 몸에 익혀진 생활 습관이 아내에게 플러스 요소가 되었을지도 모르고 나는 지난번보다도 훨씬 빠르게 아내와 결혼했어. 그리고 얼마 안 가 아내가 임신했지. 나는 떨렸어. 무슨 일과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엔 내 아이를 지켜내겠다고 결심했어. 아이가 아프기 전에 병원에 데려가 일찌감치 병을 치료한 다음 행복하게 살아갈 거라고. 이번엔 결코 놓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 그러기 위한 준비는 모두 마쳐두었지. 내게 주어지기에 합당한가? 라고 고민했던 회귀를 나는 최선을 다해 수행했거든. 적어도 주식이라는 분야에서 시장의 흥망성쇠를 알고 있다는 것은 마술 같은 결과를 가져다줘. 지난번 생애에 내가 한 평생 벌었던 돈이 고작 반년이 지나기도 전에 통장을 메웠고 아내의 출산이 임박했을 때 즈음에는 전도가 유망한 스타트업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었지. 결심을 다지는 내가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을 때 수술실의 문이 열렸어. 축하합니다. 예쁜 공주님이세요. 당연한 얘기였어. 세상이 모두 정해진 규칙대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면 아내가 어떤 아이를 낳을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거지. 우스운 소리지만 난 딸을 품에 안았을 때 아주 펑펑 울고 말았어. 아내는 그리도 감격스럽냐며 남사스러워했지만 그 때문이 아니었어. 난 그제야 내가 아이를 잃었음을 실감한 거야. 내 아들 형식이는 내가 그의 죽음과 함께 회귀했을 때 아주 사라져버린 거야. 이번에야말로 행복하게 해주겠노라 이를 갈았던 그 모든 순간은 그저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던 내가 꾸며낸 가짜 핑계였던 거야. 우습지. 그 사실을 그때가 돼서야 깨달았다는 게. 밤을 새워 울고 또 울면서 나는 너무나 늦은 애도에 몸부림을 쳤어. 그것 때문일까? 나는 딸 지연이에게 정을 붙이기가 어려웠어. 그 애가 딸이라서 같은 구시대적이고 멍청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저 내가 방금 아이를 잃었다는 것. 정확히는 그제야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유 때문에. 갈기갈기 찢긴 가슴은 황무지 같아서 도무지 새로운 싹을 틔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 이 세상이 나의 세상이 아니라는 이질감이 하루 종일 내 머리를 점령하고 있었어. 아내는 내 마음을 어린 부모들이 흔히 갖는 우울증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는 듯했지. 간신히 3달 가까이가 지나고 나서야 나는 내 딸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 내게 눈을 맞추고 방긋 웃는 얼굴 앞에서 비로소 기쁜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됐지. 찰칵. 그리고 그때 또다시 현기증과 이명이 찾아왔어.
왜? 어째서? 이유를 몰랐어. 형석이를 잃었을 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 너무 깊은 슬픔이 이상한 종류의 기적을 불러왔노라고 여길 수 있었지. 하지만 이번엔 왜? 방금 전까지 내 손가락을 붙잡고 해맑은 얼굴로 웃고 있던 지연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회오리치는 시야 너머로 사라지고 다시금 합한 천장이 보였어.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 죽어버리고 지옥으로 날아온 걸까? 도무지 아버지 신용이라고는 해내지 못한 내게 하느님이 지독한 천벌을 주시는 걸까? 아들을 잃고 내가 딸이라고 여기게 되자 이번엔 딸도 그 순간 내 앞에 하느님이 서 있었다면 단언컨대 나는 창세 이래 가장 지독한 신성 모독을 해줄 자신이 있었어. 나는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렸어. 자식을 2명이나 먼저 보낸 부모의 목숨은 구정물 반 컵만큼의 가치도 없어. 어린 자식들의 얼굴이 내 왼눈과 오른눈을 틀어박혀서 매 순간 내 목을 졸랐어. 그 애들이 사라졌는데 적어도 내게 있어선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직도 살아있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 어째서 나 같은 게 아직도 살아있지? 살겠다고 밥이 목구멍을 넘어가. 생이 곧 죄였어. 매일 밤 비루먹은 나귀처럼 상념이 나를 끌고 절망의 절벽을 올랐고 그때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어. 사형받아 마땅한 버러지, 돌팔매질에 죽어도 호상인 쓰레기. 나는 죽어갔어. 부모님은 대체 얘가 왜 이러냐며 슬퍼하셨지만 어쩌겠어. 이 슬픔을 부모님께 안겨드릴 순 없다는 생각에 간신히 버티고는 있었지만 차라리 다 포기해서 편해지자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 칼날과 비슷한 것만 봐도 기묘한 심장 고동이 일었어. 자살하기 직전에 사람은 반대로 살해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들에게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더라고. 병환을 핑계로 학교도 그만둬버리고 나는 침대에 웅크렸어. 가능한 고통스럽지 않게 죽고 싶다고 생각한 나 자신을 한창 질책하던 중이었지. 너 따위에게는 최대한 고통스럽고 비참한 최후가 필요하다고. 그때 창밖에 웬 남자 한 명이 보이더라고. 이상한 남자였어. 정확히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남자. 머니건이라는 거 알아? 그 외에 지폐를 탄환 삼아서 쏘는 장난감. 그걸 마구 쏘고 있더라고. 그것도 고층 아파트의 옥상 난간 위에서. 보기 드물게 보라색으로 물들인 머리. 검은색에 딱 붙는 티셔츠에 중학생 남자애들이 환장할 법한 해골 액세서리를 전신에 주렁주렁 달고 있었지. 그 옆에는 마찬가지로 난간에 걸터 앉은 여자가 있었어. 똑같이 보라색으로 물들인 머리에 검은색 일색인 옷차림. 액세서리 취향까지도 똑같았지. 그 높은 곳에서 무섭지도 않은지 팔다리를 마구 휘두르며 깔깔 웃고 있더군. 어디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기묘한 커플은 머니건을 몇 번이나 바꿔가며 천지사방에 쏘아대고 있었어.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종이는 분명 멀쩡한 5만원권 지폐였지. 창 아래를 내려다보자 흩날리는 지폐를 주워 담는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고 있는 것이 보였어. 그 전위적으로 어처구니 없는 광경은 이상하게 내 눈을 사로잡았어. 갑자기 창밖에 공룡이 나타나서 구르기를 한다 해도 그만큼 기이하진 않았을 거야. 마약에 취한다고 한들 저런 모양으로 저런 식으로 즐거워할 수는 없을 것 같았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미아와는 정반대였어. 그래서 그렇게나 눈길이 끌렸나 봐. 서로 입을 맞추거나 음란한 몸짓을 하며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모양이 마치 먼 대륙의 원주민들이 치르는 축제의 모양 같았어. 한참 동안 발 아래에 모인 사람들이 지폐를 줍는 모습을 조롱하듯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던 커플은 갑작스럽게 머리를 아래로 하고 곤물 아래로 뛰어내렸어. 그 모습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어. 저대로 떨어지면 아래에 모여든 사람들과 부딪힐 텐데. 그런 감흥 없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 그리고 찰칵 현기증이 찾아왔어. 깔깔 웃는 커플의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고 들리는 가운데 나는 눈앞에 들어온 합판 천장을 바라보고 있게 되었지.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 방금 전까지 가슴을 붙들고 있던 검은 감정이 거대한 짐승처럼 단숨에 몸을 뒤치며 그 성질을 바꿨어. 그것은 허탈함이었어. 착각이었던 거야.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라 믿는 머저리들처럼 이 회귀가 온전히 내게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 거야. 내가 뭔가 대단한 가치를 가진 양 그런 생각을 해왔던 거야. 나는 그 사람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어. 왜인지는 몰랐어. 가슴에 들끓는 어떤 감정이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몰랐었어. 목적의식은 삶의 의지를 잡아당겼어. 나는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고 학교를 그만두었어. 그리고 매일같이 보라색 머리를 찾으려고 우리 아파트 주변을 어슬렁거렸지. 하지만 그런 일은 쉽지 않았어. 막말로 그런 정신 나간 일을 벌일 때는 보통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는 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어차피 시간을 되돌릴 텐데 체면이 다 무슨 소용이냐는 생각이 번갈아 머리를 채웠어. 아마도 한 달쯤은 그렇게 했을 거야. 내가 그들을 발견한 곳은 집 근처의 어느 은행에서였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더군. 처음엔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어. 머리색이 달랐거든. 하지만 그들은 대출 창구에서 목을 메고 있는 사람들 특유의 기묘한 절박함.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 둘은 앞에 있는 상담원의 표정이 미묘해질 정도로 찰싹 달라붙어서 앞으로 갈 여행과의 볼 어트랙션 따위를 제잘거리고 있었어. 나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얼굴에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 따위는 손톱만큼도 보이지 않았어. 창문 너머로 보였던 이목구비와 그 태도로 나는 그들이 이 회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임을 알아챘어. 나는 조심스럽게 그들을 미행했어. 쾌락주의자, 그 단어를 의인화하면 저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들이 상가 하나를 지나치며 들어간 가게는 못해도 10군데가 넘었어. 금은방, 게임방,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심지어는 복권방이나 가구점, 복덕방까지도. 그들은 당장 들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써버려야 하는 어떤 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 이 모든 일을 가까이에서 볼 만큼 따라붙은 게 아니야. 그들은 그냥 큰 소리로 아무거나 떠들고 다녔으니까. 서점의 도색 서적 코너에서 깔깔 웃고 떠들다가 점원을 불러 여기에 있는 책 한 권씩 전부 주세요.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을 때쯤엔 나도 어이가 없었어. 처음에 난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어. 그 어떤 일을 저질러도 그 어떤 빚을 지더라도 모두 무효화할 수 있는 것이 희귀잖아. 솔직히 저런 힘이 주어진다면 누가 됐건 반쯤은 저런 삶을 살아보고 싶을 테니까. 은행의 대출 창구는 ATM이 되고 세상의 모든 죄가 자신에게만 사면되는 세상. 멋지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만약 내게 장엄한 사명이 있더라도 한 번쯤은 저렇게도 살아보고 싶을 거야. 난 이해해. 최선을 다해 마음을 진정시켰어. 그리고 그들을 붙잡았지. 우리 중요한 얘기를 좀 할까요? 회계에 대해서 하던가. 처음엔 좀 놀라는 것 같았어. 서로를 한참 바라보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었지. 난 그들이 아직 넋을 빼고 있는 동안 남자의 팔을 붙들고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이끌었어. 서로 찰싹 달라붙어서 떨어질 줄 모르던 두 커플은 별다른 저항 없이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왔어. 음료를 시켰어. 테이블 위에는 주문한 음료가 나오고도 한참 동안 대화가 없었어. 그야 그렇겠지. 누구라도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니까. 나는 나대로 서두를 고르고 있었고 저쪽은 저쪽대로 나를 어떤 사람인지 가늠하고 있었어. 거의 20분이나 지나고 나서야 나는 입을 열었어. 안녕하세요. 신현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시오. 아, 나는 한영민. 이쪽은 김미지. 불퉁스러운 인사가 나오고도 두 호흡 뒤에야 이름이 따라 붙었어. 그들도 당황하고 있었겠지. 세상에서 단 2명밖에 모르는 비밀이라고 여겼을 테니까. 나는 어렵게 말했어. 회귀하고 계시는 분들, 맞지요? 거참 무슨 애들 장난치는 소리. 10여 년 전에 한 번, 그리고 최근 2달 전쯤에 또 한 번. 지난번 회기는 제법 인상 깊게 끝내시더군요. 사내의 안색이 바뀌었어. 나는 내가 그들과 함께 회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어. 자세한 사정은 숨겼지만 당신들이 회귀하는 순간 나도 함께 돌아온다고. 심지어 지난번 회기 때는 그 장면을 목도하기까지 했다고. 남녀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는 갑자기 폭소했어. 아니 이거 참 웃기는 일이네. 그럼 당신도 이번이 3번째예요? 그래요. 갑자기 사내는 들뜬 듯했어. 심지어 나를 꽤 반기고 있었지. 첫 번째 생에서 그들은 불륜 중이던 커플이었다고 했어. 각자의 결혼 상대를 지겨워하던 중 회사에서 만났다고 했지. 거의 3년에 걸쳐 연애를 지속해오던 둘은 회사 내에서 저지른 모종의 일. 사내는 씩 웃으며 알잖냐는 표정을 해보였어. 때문에 불륜을 들켰다고 했지. 소문과 그에 따른 증거가 각각의 가정으로 흘러들고
얼마 가지 않아 파국이 찾아왔대. 부모에게는 절연당하고 배우자로부터는 이혼당한 데다 위자료 소송 때문에 가진 것 하나 없이 몸뚱이만 달랑 남아 내쫓긴 거지. 앞으로 어찌해야 할까 하고 둘이 차 안에 모여 고민하던 도중에 결국 자살을 택했다더군. 그리고 뭐 회귀하는 방법까지 알려줄 수는 없겠지. 초면에 말이야. 하여튼 상상도 못했네. 우리 동지가 또 있을 줄이야. 동지. 라고요. 그래, 동지. 우리하고 같이 놀자고. 사내는 계획을 말했어. 아까 내가 본 것처럼 대출을 한 개치까지 1금융권부터 사채까지 모조리 털어낸 다음 원하는 대로 놀고 먹으며 살자고 했어. 어차피 회귀한다면 빚을 갚거나 이자를 반납할 필요는 없으니까. 나를 동지라 부른 이유도 명확했어. 두 사람이 얻어낼 수 있는 대출보다 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대출금의 총액이 크고 금액이 커진다면 더더욱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도 그들은 종업원을 불러 온갖 음식들을 주문했어. 그 중에는 막상 테이블 위에 놓이고 나니 손도 대지 않는 것도 있었지. 서로 먹여주네 어쩌네 하면서 내게 이게 이 점을 설명했어. 그 외 개모임 같은 걸 생각해봐. 우리 세 명이 돈을 모으면 요트를 사서 태평양에 나갈 수도 있다고. 그뿐이야. 전국, 아니 전 세계의 어느 명소로도 드나들 수 있어. 나는 얼음장처럼 굳은 얼굴로 간신히 미소 짓는 신용을 했어. 사회적 관성 같은 거였지. 그들은 그걸 승낙의 신호로 봤는지 낄낄 웃으며 마저 이야기했어. 아, 정말 온 세상이 천국 같다니까. 이 능력을 얻고도 처음엔 그냥 하느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신 줄 알았어. 꿈속에서 환상을 보여주고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러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멍청하게 다시 10년을 걸쳐 원래 다니던 회사에 들어갔지. 정말 나도 당신도 서로 얼굴 보고 흠칫했잖아. 그땐 정말 섬뜩했다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지. 근데 막상 둘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아니더라고. 그냥 우리는 인생의 리셋 버튼을 얻게 된 거야.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치트키를 얻은 거라고. 남자는 껄껄 웃었어. 그 전 생에는 말이야. 아느니 자식이니 해서 얼마나 깝깝했는지 몰라. 어쩌다 보니 덜컥 임신을 시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하긴 했지만 술김에 그런 거지 절대 내 취향은 아니었거든. 게다가 자식이라니 끔찍해.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애새끼 따위 알게 뭐야. 그렇군요. 나는 경련이 일어나는 표정을 바꾸지도 않고 일어섰어. 그리고는 그들이 주문한 음식에 딸려온 무언가를 들어 휘둘렀어. 이야기라도 들어볼까 했던 내가 멍청했던 거야. 숭고한 사명이나 빛나는 목적을 가지고 회귀하고 있을 거라는 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어. 이 개같은 연놈들은 그냥 쓰레기들이었어. 지난 두 번의 생애 동안 내 안에 퇴적되어 있던 검은 감정이 단숨에 바늘을 세웠어. 내가 자식을 잃은 게 아니었어. 이 새끼들이, 이 빌어먹을 개잡것들이 내 자식들을 죽인 거야. 불쌍한 내 두 아이는 고작 이런 버러지 같은 것들에게 무덤에 묻힐 기회마저 잃어버린 거야. 뭔지도 모르고 손에 들고 휘둘렀던 피자 쿼터가 사내의 얼굴 한가운데를 가로질렀어.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얼굴을 움켜쥐고 뒤로 넘어가는 사내에게 나는 악기처럼 달려들었어. 피자 커터로는 부족하다는 당시의 나로서는 지나치게 냉철한 생각 끝에 집어든 스테이크용 나이프를 들고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핏줄기가 솟았어. 깨진 유리컵 조각이 사내의 등과 얼굴을 파고들었어. 나는 피자 커터로 가른 얼굴을 한 번 더 쑤시듯이 칼을 밀어넣고 그 다음엔 팔목, 그리고 다리, 이마. 놈이 필사적으로 팔을 들어 올린 탓에 얼굴을 더 쑤실 수가 없었어. 그리고 그제야 여자의 비명이 울렸어. 아마 5초도 지나지 않았을 거야. 찰칵. 회기가 시작됐어. 한 번이라도 더 찌르기 위해 팔을 휘둘러 봐도 바로 앞에 있는 그에게 손이 닿지 않았어. 또다시 마주한 합한 천장. 완전히 풀지 못한 우러가 가슴에 남아서 나는 시근덕거림을 주체하지 못했어.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끝장을 내야 했는데. 하지만 중요한 단서가 하나 생각났지. 아까 사내 놈은 절대로 죽지 않았어. 되는 대로 칼을 휘두르긴 했지만 마지막까지 얼굴과 목을 가린 팔의 힘이 풀리지 않았으니까. 놈들이 회귀하는 트리거는 절대로 죽음이 아니라는 소리였어. 나는 군 생활 동안 모아놨던 돈에 아르바이트비를 쌓아뒀던 적금 통장을 해약하고 흥신소를 찾아갔어.
얼굴과 나이, 주소까지 알고 있는 마당에 그냥 찾아가면 안 될까? 라고 생각해봤지만 아무리 머저리 같은 놈들이라도 방금 카렌력을 따이고도 밖으로 나올 것 같진 않았어. 사람을 찾는 이유를 묻는 직원에게 나는 방금 그들이 짓거렸단 말을 대강 변주하여 들려줬어. 여자가 사실 내 애인인데 남자 놈이랑 바람이 난 것 같다고. 끈에 빠진 이유였지만 분을 참지 못하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것이 그들에게 진정성을 주었는지 의뢰는 받아들여졌어.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결과가 나왔어. 아무래도 그 두 사람은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인가 봐. 곧장 움직이진 않을 거라는 내 예상과는 다르게 집을 뛰쳐나왔더군. 자, 이쪽이 애인분. 그리고 이쪽이 내연남. 맞으시죠? 직원은 자신들의 일처리를 자랑하고 싶은 모양이었지만 내 눈이 간 곳은 다른 데였어. 사내의 얼굴에 길게 가루로 난 상처. 저건 분명히 내가 낸 상처였거든. 하지만 이상하게도 카페에서 쓰러지며 깨진 유리컵에 찔린 상처는 보이지 않았어. 그중 굵직한 손잡이 부분의 조각은 귀를 거의 절반 가까이 뜯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이건 어쩌면 뜻밖의 단서였어. 나는 놈들을 추적 중이라는 흥신소 직원의 전화번호를 받아 그들을 쫓았어. 우습게도 그들이 있던 곳은 처음 대출을 받으려던 그 은행이었지. 아마 내게서 도망치려면 자금이 필요하다고 여겼나 봐. 나는 웃으며 품속에 가지고 갔던 칼을 들고 접수처에서 넋을 빼고 있는 그들에게 달려들었어. 얼굴을 베고 배를 쑤시고 거기에 더해 사내를 밀쳐 넘어뜨려서 대리석으로 된 탁자에 머리를 박았어. 이번엔 반응이 좀 빨랐지. 내가 사내 놈을 3번도 쑤시기 전에 회귀가 시작됐으니까. 찰칵. 합판 천장을 보며 깨어난 나는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다시금 아까의 루트를 그대로 밟았어. 적금을 깨고 흥신소를 찾고 애인이 어쩌고 저쩌고 얼굴을 본 지채 하루 나절도 지나지 않은 흥신소 직원이 이번에도 내게 걱정 말라며 호언장담을 했어. 똑같은 직원이 똑같은 누런 봉투에서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 자, 이쪽이 애인분. 그리고 이쪽이 내연남. 맞으시죠? 그의 말은 이번에도 내 주의를 끌지 못했어. 내가 본 건 사진 속 컵에 질린 사내의 얼굴에 새겨진 흉터였어. 나는 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내의 얼굴을 세로로 그었거든. 오른쪽 눈동자를 가로지르는 깊고 선명한 흉터가 마치 아주 오래전에 다친 것처럼 아물어 있었어. 대리석에 금이 갈 정도로 때려 박은 관자놀이 부분에는 흉터는커녕 자국조차 없더군. 이번에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 모이는 대신 사내놈의 집에 틀어박혀 있다고 했어. 그들이 나올 때까지 아파트 바깥 주차장에서 담배를 태우는 동안 나는 내 가설을 하나씩 짜맞춰 보았어. 첫째, 그들의 사망은 회귀의 트리거가 아니다. 임의로 회귀를 시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맨 처음 내가 그들을 해쳤을 때나 지난번 그들을 해쳤을 때만 봐도 알 수 있는 사항이었어. 죽지 않아도 회귀를 시작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들 스스로가 시작하기로 마음먹는 단계가 필요해 보였어. 둘째, 회귀 전에 입은 상처는 당연히 사라진다. 시간을 되돌리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얘기였지. 대리석에 박은 머리나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유리 파편처럼 그 시대의 무언가로 인해 입은 상처는 모두 사라졌어. 셋째, 두 번째 규칙에서 나는 제외된다. 아마도 내가 그들과 동시대의 사람이어서가 아닐까. 시간을 되돌리면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들과는 인연이 없어지지만 나는 아니니까. 나는 그들과 함께 미래의 기억을 가지고 과거로 회귀하는 동류의 사람이니까. 넷째, 내가 남긴 상처는 그들에게 흉터로 남는다. 내가 사내에게 입힌 서로 다른 크기의 상처들은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흉터를 남긴 채였어. 옅은 것은 사진으로는 확인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깊은 것은 얼핏 봐도 잊을 수 없는 크기의 상흔을 남겼지. 예를 들어 얼굴이나 팔뚝에 생겼던 상처들이 그랬어. 나는 이런 가설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기다렸어.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새벽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지고 먹을 걸 시킬 돈도 떨어진 두 연놈이 두꺼운 패딩으로 얼굴을 가리고 뛰쳐나왔을 때 나는 준비해둔 무기를 들고 달려들었어. 이번에는 처음 그의 얼굴에 휘둘렀던 것처럼 가루로 힘껏 베어냈지. 비명소리와 함께 발작하듯 회귀가 시작됐어. 전보다 조금 더 빨라진 대처는 칭찬해 줄만 했지. 하지만 이번엔 좀 다를 거였어. 아무리 즉사하지 않고 흉터로 남는 정도로 그친다 해도
4인치짜리 휴대용 전기톱으로 허벅지를 후벼 놓으면 낫는데도 한계가 있을 테니까. 과연 흥신소 직원의 말이 이번엔 좀 달라졌어. 자, 이쪽이 A인분. 그리고 이쪽에 다리 불편한 사람이 내연남. 맞으시죠? 사진 속 사내는 다리에 무릎 보조개를 낀 채 목발을 짚고 있었어. 나는 뛸듯이 기뻤어. 그 뒤로 나는 계속해서 게임을 이어갔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흉기를 구해냈어. 소형 전기톱, 휴대용 토치, 도끼와 쇠구슬을 넣은 블랙책. 내가 무기를 구하는 조건은 지극히 단순했어. 반드시 일격에 낫더라도 완전히 복구할 수 없는 흉터를 남길 것. 사내는 점점 망가졌어. 흥신소 직원이 뭐하러 나 같은 사람을 두고 이런 사람과 바람을 피우냐고 할 정도로 말이야. 오른 다리와 왼쪽 팔, 오른손의 손가락 2개와 양쪽 귀.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연구를 거듭해 척추와 꼬리뼈를 망치로 박살냈을 때에는 나 스스로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 특히 부학과 내장에 관한 연구는 대단히 도움이 됐어. 예리하게 갈아 불에 달군 빵칼로 위장 부근을 썰어내자 먹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 수 있었으니까. 그들이 대책 없이 당하고만 있던 것은 아니야. 내가 다가가기도 전에 눈치채고 회귀를 시작하던가 창가의 커튼을 이어 내려와 도망치기도 했고 나처럼 무기를 들고 달려든다거나 심지어 집에 틀어박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아서 기다리던 끝에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가자 폭발한 전자레인지는 일품이었어. 하지만 모두 어설프기 짝이 없었지. 내게도 흉터가 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항상 그들에게는 그 이상의 대접을 해주려고 노력했어.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비인도적 공격이 오고 갔어. 하지만 아마도 첫 대면에 칼부림이 났던 것이 트라우마가 됐던 데다. 사내의 전투 능력이 초장에 끝장난 탓에 그들은 늘 도망치기에 바빴지. 방해하는 여자의 얼굴을 톱으로 쓸어냈을 땐 남자의 비명이 끝내줬지. 콧잔등이 뭉개진 여자는 회귀한 뒤에도 터진 찐빵 같은 얼굴이 되고 말았어.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어. 무슨 수단을 썼는지. 집안에 틀어박혀서 돈을 구한 둘은 파이프를 타고 내려와 외국으로 도주하려 했어. 차라리 처음부터 그랬다면 내가 속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때쯤 나는 흥신소의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사람 쫓는 일에도 같은 상태였어. 공항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비슷하게 차려입고 공항 경찰인 척하고 있던 내게 덜미를 잡혔지. 그날을 절대로 잊지 못해. 허리춤에 경봉인 것처럼 차고 있던 묵직한 장도리를 휘둘러 사내의 관자놀이를 찍었을 때 어떤 느낌이 온 거야. 이를테면 바짝 당겨져 있던 실이 끊긴 듯한 감촉이었어. 마치 사내와 나 사이에 이어져 있던 모종의 연결고리가 잘려나간 것 같은 상쾌감이 등골을 후벼와. 나는 확신했어. 그는 더 이상 회귀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그리고 내 짐작처럼 이번엔 회귀가 이뤄지지 않았어. 아마 나와 비슷한 감촉을 느낀 듯 사내를 부축하고 있던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어. 곧 경찰들이 들이닥쳐 나를 제압했어. 나를 죽일 듯한 눈으로 쏘아보고 있는 여자의 얼굴을 보자 마침내 나는 그동안 참아왔던 폭소를 터뜨렸어. 시간만으로 따지면 그들을 쫓던 거의 10수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잊고 있던 웃음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어. 100년 만에 물을 마신 듯한, 1000년 만에 극상의 미주를 마신 듯한 쾌감이 등골을 불태웠어. 개벽이 일어나고 천지가 만들어진 이래 나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웠던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나는 웃고 또 웃었어. 형서가, 그리고 내 딸 지연아. 아빠가 해냈어. 경찰이 행하는 조사에 나는 성실히 임했어. 내 아들 형석이와 딸 지연이를 살해한 대가로 그의 목숨을 빼앗았다고. 당연히 그들은 나를 미친 사람 취급했어. 하기야 그럴 수밖에. 나는 20대 청년이었고 서류상으로나 주변의 증언으로나 아들과 딸은커녕 결혼한 적조차 없는 상태였어. 세상이 보기에 나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난 광증으로 무고한 사람을 죽인 미치광이 살인마였지. 결국 나는 보통의 교도소 대신 조금 특별한 종류의 구속시설에 감금되는 신세가 됐어. 구속복이라고 하던가. 사제를 질긴 천으로 묶이자 무시무시한 답답함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았어. 수십 년 만에 자식들의 복수를 해낸 상태가 아니었다며 진작에 정신줄을 놔버렸을지도 몰라. 사내를 죽이던 순간의 쾌감이 아주 얇고 가느라 한 실처럼 간신히 나를 지탱했어. 무엇보다도 내게는 목표가 있었어.
바깥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든 돈을 모아 무덤을 만들 거야. 세상에 태어나긴커녕 존재했던 적도 없는 내 두 아이들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나는 다 참아낼 수 있었어. 마침내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 내가 풀려날 때가 됐어. 인고의 세월이라는 말이 모자람 없이 견디고 견디며 살아오는 동안 내 머리는 하얗게 샜고 묶여있느라 운동 능력을 상실한 사제는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럭저럭 걸을 수는 있었어. 그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햇살이 조금씩 내 길을 비추고 있었어.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천천히 걸어 시설의 문을 나섰지.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 수십 년 만에 풀려난 미치광이 살인마를 취재하려고. 그리 밝지 않은 병실 내부의 빛만을 보며 살아온 내게는 아프도록 눈부신 셔터들이 시야를 가득 메웠어. 그리고 그때 기자들의 뒤편에 어떤 인형이 보였어. 분명 기자도 그리고 언론 관계자도 아니었어. 나와 비슷하게 나이를 먹은 사람을 현직으로 쓰는 언론사 따위는 없을 테니까. 늙은 여자였어. 허름한 겉옷을 걸치고 하얗게 쓴 머리를 산발한 채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어. 그리고 내가 수십 년 만에 들어보는 어떤 소리가 들렸어. 찰칵. 처음 내가 회기의 중심인 줄 알았던 때처럼 나는 어떤 착각을 하고 있었나 봐. 회기를 일으키는 장본인은 사내가 아니었던 거야. 빙글빙글 돌아가는 시야 속에서 이쪽을 바라보며 그날 내가 그랬던 것처럼 미친 듯이 웃고 있는 여자가 보였어. 그 빌어먹도록 날카로운 눈꼬리만은 이토록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한 차라고. 나는 다시금 구속복에 휩싸여 침대에 나뒹굴며 생각했어.